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려대학교 ICR 센터와 법무법인 율촌이 공동으로 미국의 플랫폼 규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웨비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유럽의 규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경쟁당국과 학계, 실무계에서 많은 경험을 갖추신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법무법인 광장의 신동준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신 박사님께서는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경작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미국 FTC와 DOJ 등에서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지신 다음 한국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경제 컨설팅 그룹 그룹장으로 계십니다. 그 다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용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임 교수님께서는 서울법대를 졸업하시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지난 2018년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셨습니다. 경제법에 특히 미국 독점금지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끝에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분쟁팀 팀장으로 계시는 김용상 변호사님이십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는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JD 학위를 받으시고 여러 미국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시다가 금년부터 율촌의 국제분쟁팀장으로 계십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 걸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강의를 하고 계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우리 신동준 박사님께 미국의 의회, FTC, DOJ 등 이런 퍼블릭 인포스먼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논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웨비나를 만나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플랫폼 시장의 특성과 경제학전 그룹 보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 경쟁당국 DOJ랑 FTC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게 자료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제가 될 수 있으면 한국말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플랫폼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플랫폼 시장이 문제가 되는 거는 디지털라이즈 되기 때문에 생긴 문제지만, 간단한 예를 들면은 우리 시장을 보면 옛날에 장터 생겼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최초 플랫폼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셀러들, 그 다음에 바이어들, 고객들과 이제 판매자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이뤄나갈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이 다수 그룹 간에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발달되면은 뭐 뉴스페이퍼도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 라디오 방송도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쪽에 이제 발달되면서 새로운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플랫폼 시장이라는 것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규모와 범위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스케일 앤 스코프 이코노미즈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시장을 봤을 때 우리가 왜 시장이 그러면 효율적이냐, 여러 판매자들이 와서 한 군데에 모여가지고 여러 고객들과 한 군데서 만나가지고 편하게 구매하고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나오는데, 옛날 시장을 보면은 어느 정도 스케일이 되면, 사이즈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더 번잡해지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디스이코노미 스케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네트워크 효과 이런 것들은 전에는 없었던 개념들입니다. 이제는 이제 시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됐냐, 뭐 아마존 그 판매하는 걸 보면은 이게 시장이 최대한 현재로서 발달한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수도 없이 많은 판매자들이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고객들이 한 군데에 모이는데 보시다시피 거기에는 규모나 이런 그 범위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그 소위 말하는 옛날처럼 우리가 몸이 직접 가서 시장에 가서 판매 뭐 이렇게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우리 서버 캐패시티만 늘려나가면은 이런 스케일 이코노미나 아니면 스코프 이코노미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효율성이 엄청나게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기를 가면 내가 살 거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효과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밴드웨건 이펙트, 탭핑 이펙트가 생기면서 이게 독점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마켓 쉐어가 자꾸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제 현대에서 보는 이제 플랫폼 시장입니다. 이제 플랫폼 시장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여기 말했듯이 asymmetry of information인데 이거는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느 사람이 어떤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인포메이션을 갖고 어뷰스를 할 수 있는 찬스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플랫폼 시장을 보면은 저희 말했듯이 여러 그 그룹 다수 간의 그룹의 이제 인터페이스니까 여기 보면은 저기 그 신용카드,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이 고객들, 자기 그 카드 홀더들이랑 그 다음에 머천트들 그 판매하는 그런 상점들을 갖다가 이제 멤버로 갖고 거기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검색은 이제 구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있고 구글 같은 데는 보면은 서치 엔진을 해서 여러 고객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집한 다음에 그 모집한 고객들에게 애드버타이징, 그러니까 광고를 갖다 팔아서 이렇게 레비뉴를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광고만이 아니라 이게 다양한 면으로 가서 쇼핑도 되고 뭐 그러니까 다양한 면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소위 말하면 우리 네이버 같은 것도 보면은 거기 가면 쇼핑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네이버는 이제 한국 example이니까 좀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간 네이버 자체는 그냥 서치 엔진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면의 그런 그 좋은 그 뭐랄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같은 거는 그 온라인 마켓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는 똑같이 소셜 미디어. 여기서 공통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소셜 미디어나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제공하는 가격은 0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얻는 거는 그 고객에 대한 정보.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광고를 타겟팅 해가지고 이제 매출을 이제 창출해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시장의 이제 특성상 이게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뿐이 없고 마켓 쉐어이 늘어나는데 이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규제했을 때 규제함으로써 잃는 그 효율성 그 다음에 그 이쪽에서 이노베이션을 하거나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나갈 상품을 만들어 나갈 때 그러면 거기서 오는 그 시장 지배력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점에 이 트레이드오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자세히 봐야 된다. 근데 이제 한 가지로 말하면은 플랫폼 시장이라는 건 전서부터 있었고 우리가 뭐 공정거래법이나 뭐 경쟁 정책이 항상 적용돼 왔지만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이게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야 이거 뭐 시장 지배적 뭐 이거 유지하지 않느냐 효율성 어떻게 효율성을 갖다 매저할 거냐 어떻게 그럼 시장 지배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느냐 이노베이션이 생겼는데 이게 진짜로 그 반독점적인 그런 행동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효율성을 키우는 그러한 좋은 행동인지 이걸 갖다 이게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이제 플랫폼 시장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미국 경쟁 당국 DOJ랑 FTC에 관해서 입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물론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DOJ랑 FTC에 근무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쪽을 대변해서 하는 건 아니라 그냥 제가 이제 보는 그쪽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를 한번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그 DOJ나 FTC 둘 다 하는 말은 미국에 있는 기존 경쟁법이 굉장히 유연하고 어댑터블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 우리가 크게 바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주장을 해왔고 아직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그 이제 시대에 따라서 기술이나 시장 상황이나 뭐 경제 이론, 방법론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도 경쟁법을 이렇게 바꾸지 않고도 계속 유지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가능한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그 커먼 러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례를 갖다 통해서 법이 어느 정도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한 그 flexibility, adaptability 뭐 이런 이슈들이 이런 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법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어저스트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고 한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continental law라 그래가지고 codified law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갖다가 바꾸기 전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어댑트 하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특히나 이제 보고 이 경쟁 단계에서 보는 게 뭐냐면 그 디지털 시장에서의 그 서비스의 품질과 그다음에 혁신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갖다가 이제 이노베이트하고 바꿔 나가야 되는데 이 바꿔 나가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그 효율성을 갖다가 늘리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장 지배력을 갖다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것이 참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은 쉽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경쟁법 갖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공정이라기보다 DOJ랑 FTC에서 볼 때 그 어느 기준을 제일 중시하느냐 여기 써 있듯이 그 importance of consumer welfare standard 이건 뭐냐면 소비자 후생 기준의 중요성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 디지털화 되기 전에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 가격을 얼마 지불했다, 뭐 10불을 지불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그 소비자 그 컨슈머 잉여라고 그러죠. 소비자 잉여가 있습니다. 컨슈머 서플러스. 그래서 그거 갖다가 따져 보면은 우리가 소비자 후생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렵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 소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갖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 새로 이렇게 플랫폼 마켓을 보고 디지털한 걸 보면은 이 가격이 0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가격 효과만 봐가지고는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그 비가격 경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데서 경쟁이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 경쟁이 일어날 거냐. 가격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은 안 일어날 거고 그러면은 다른 면에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더 좋은 서비스를 프로바이드하고 내가 더 뭔가 좋은 조건들을 갖다가 고객들한테 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미국 경쟁 당국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저는 이거는 이제 미국이랑 이제 유럽 그리고 미국이랑 한국 차이인데 미국에서는 그 독점화됐다 해서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노폴리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합법적으로 된 독점이냐 아니면 불법적으로 된 독점이냐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독점화되면은 가격을 올릴 수가 있고 그러면 소비자 후생이 줄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합법적으로 된 거는 그 제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독점화됐다. 내가 마켓시가 굉장히 커졌다. 내가 구글처럼 됐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마켓 파워를 가지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다른 시장에까지 그 갖다가 그 엑스텐드 할 경우에 다른 시장까지 그 갖다가 이렇게 적용할 때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옛날 엑스플로러 케이스를 보면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시장 지배적 그 파워를 그 엑스플로러 마켓까지 이제 넘어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지금 시간상 간략하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퀘스천 앤 앤서 세션에서 더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고려 사항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실상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exclusionary conduct, 그러니까 배타적 아니면 그런 그 차별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 exclusionary conduct은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게 효율성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exclusionary conduct을 볼 때는 항상 이게 그 효율성과 그 다음에 그 뭐랄까 anti-competitive effects를 잘 따져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경쟁 당국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 결합인데, 기업 결합을 볼 때는 항상 실질적 경쟁이랑 그 다음에 잠재적 경쟁, 그 두 가지 이슈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글 더블 클릭 그런 물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그 잠재적 경쟁을 갖다 없애는 그러한 멀저라고 이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엔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사실 한국이나 유럽도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디지털 세계에서의 담합이나 이런 이슈들, 그거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뭐랄까 policy나 이런 게 정해진 건 없지만은 이제 앞으로 볼 때는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에서는 어쨌든 경쟁법이랑 뭐 프라이버시 이슈나 뭐 개인 정보 보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그 인플로이먼트나 이런 거는 이게 따로 보거든요. 따로 보고 경쟁법은 경쟁법 나름대로 하고, 그런 다른 이슈들이 있으면 다른 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달리 유럽 같은 데는 그게 이제 다 이렇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선 이상. 예, 신 박사님 감사합니다. 미국 경쟁 당국이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주요 배경에는 맨 마지막에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종래의 효율성 기준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그런 컨선이 있다,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이 들어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유럽의 논의도 주로 이쪽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미국 정치권 외에 학계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이명 교수님께서 미국 학계에서 어떤 최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려대 ICR 센터와 법무부인 율촌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평소에 정말 존경하는 두 분과 함께 패널을 할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 학계의 동향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발표 자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빅테크와 관련해서 이제 이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후생 기준에 대한 그걸 좀 제고해야 된다는 이제 법리 논쟁이 현재 촉발된 상황입니다. 이게 빅테크의 본거지에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어쨌든 주목할 만한 그런 변화인데요. 제가 이제 죽은 대법관에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브랜다이스 진영, 뉴 브랜다이스 진영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미국의 지난 뭐 그게 10년이라고 얘기했던 그 이상이든 이제 소위 테크 산업이나 빅테크에 대한 경쟁법 집행이 다소 좀 부족하거나 실망스러웠다,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나 비판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많이 높였던 사람들을 이제 뉴 브랜다이스 진영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브랜다이스 대법관이 이제 예전에 그런 뭐 독점 기업이라든지 독점의 폐해에 대해서 진단하고 얘기했던 것에서 다시 이제 좀 이렇게 뭔가 그걸로 돌아가자라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주장들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콜롬비아의 팀 우 교수님께서
브랜다이스 대법관이 예전에 에세이로 언급을 했던 The Curse of Bigness라는 것을 아예 책의 제목으로 내면서 이제 이 소위 뉴 브랜다이스 진영이라는 얘기가 이제 더 확고해졌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그 Antitrust Paradox, Amazon's Antitrust Paradox의 논문을 쓴 리나 칸이 콜롬비아 로스쿨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시카고 학파 그리고 한때 이제 하버드 학파 간의 뭐 법률 논쟁을 이제 논했다가 만일 뉴 브랜다이스 진영이 나름대로 뭔가 시카고와 같은 혁명을 일으킨다면 앞으로 콜롬비아 학파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의 이제 많은 주장이 뭐냐면요. 시카고 혁명을 거치면서 발전해 온 현대 경쟁법, 미국의 경쟁법이 그 시카고 학파의 프라이스 티어리에 이제 일단은 터잡아서 훨씬 더 엄밀하고 정밀한 분석, 경제학의 활발한 활용, 그리고 실증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제 쭉 발전을 해오면서 효율성, 특히 이제 소비자 후생 기준이 이제 정립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빅테크의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이 이래저래하게 해석이 될 텐데 실은 그게 원래 반독점법인 미국 엔타이트러스트법의 원래 목적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축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다이스 대법관이라는 게 꼭 무슨 그분의 무슨 그런 걸 추정하기보다는 원래 이 목적에 다시 충실해져서 이걸 다시 바라보면 적절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현재 판례이자 학계의 주류 아직까지는 이 소비자 후생 기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함에 있어서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여 중에 하나는 반트러스트 집행이 뭔가 특히 이게 빅테크의 경쟁 제한적인 기업 결합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했다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좀 확산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뭐 구글 더블클릭뿐만 아니라 뭐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했을 때,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인수했을 때 그걸 적절히 뭔가 심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인식이 이제 확산돼서 뭔가 이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개선과 뭔가 개량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히 이제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입장, 그렇게 하면 된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과감하게 소비자 후생 기준을 아예 좀 벗어나거나 적어도 그 속박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워져서 훨씬 더 적극적인 엔타이트러스트 집행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브랜다이스 소위 뉴 브랜다이스 진영의 뭐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여전히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반향을 불어일으키고 그 하나의 큰 변화는 뭐냐면 예전 같으면 정말 그런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아예 뭐 어떻게 보면 취급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무대 위에 아예 뭐 이거는 뭐 올라올 수도 없는 그런 식의 주장이었다면 적어도 지금은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주류 쪽에서 반박하는 논문을 실을 정도로 그게 이제 무대 위로 올라섰다는 게 굉장히 큰 이제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대체적인 그런 뭐 인식이라든지 입장들은 이게 소비자 후생 기준을 정말 아예 본격적으로 이걸 대체할 만큼 그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거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게 일단은 뭐 대체적인 입장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신중함의 이제 기저에는 신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종래 미국의 경쟁법이 100여 년 이상 이제 거의 한 120년 넘어가는 거죠. 지금 보통법의 전통, 커먼로의 전통에 따라서 진화를 해왔다.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런 이론이라든지 도구를 적절히 개발해가면서 얼마든지 보통법의 전통에 따라서 대처를 해왔고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직까지는 이제 주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에서도 특히 private enforcement 형태로 이미 소들이 많이 제기되어 있고요.
가팜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뭐 계속해서 뉴스에 나옵니다만은 미국의 DOJ와 FTC가 지금 그 뭐 조사 중이거나 아니면 지금 소를 제기를 하는 게 임박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 중인 사건에서 그 규제 당국과 그다음에 법원이 그 기존 법리와 관련해서 얼마나 유연하게 그걸 적용하고 뭔가 이론을 제시할 것이냐, 그게 논의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밑에 그 논란이 일고 있는 주요 쟁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적은 거는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하는 소위 이 커먼로의 전통과 왜 주류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신중하냐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그 볼드 표시로 돼 있는 게 요즘 하여튼 뭐 쟁점들입니다. 다 핫한 이슈들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뭐 빅데이터를 했다. 요즘은 그냥 데이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MS 사건 때부터 네트워크 효과. 근데 그게 단순히 규모의 경제에서 벗어나서 뭔가 economies of scope까지 포함한 뭐 그런 좀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그런 식의 뭐 시장의 특성. 그다음에 당연히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요새 자기 우대라고 소위 말하는 self preferencing, 이게 유럽에서 주로 많이 논의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지금 어쨌든 저 쟁점이고요. 그다음에 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품질 경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privacy도 퀄리티의 하나의 뭔가 요소가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주장들. 그다음에 신 박사님께서 또 적절히 지적해 주셨던 zero pricing에 관련돼서 뭐 무료 가격을 또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할 거냐. 특히 이제 이게 데이터와 관련됐을 때 그런 식의 zero pricing이 사실상 약탈적 가격 설정과 같은 그런 전략을 수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느냐부터 포함해서 새로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다 되고 있는데, 보시면요, 다 예전에 어떻게 보면 동일하진 않지만 논의되었고 심지어는 판례로 나왔던 다 쟁점들입니다. 지금 정부에 대해서도요, 지금 데이터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뭐 인디아나 덴티스트 포함해서 코닥 이런 데서 다 논의가 한번 됐었고 기초적인 이론들이 다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이코노믹 스케일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알코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그 판례들이 있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사이드 비즈니스, 신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로레인 저널 같은 그런 뭐 그 언론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self preferencing도 사실은 거래 거절, 끼워 팔기 뭐 이런 식의 기존의 행위들을 약간 어떻게 보면 변형해서 이제 적용하는 그런 식의 논리인데, 뭐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건도 다 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이제 퀄리티 컴피티션 관련해서는요, 그 이게 라디오 그 산업이 미국에서 8, 90년대에 컨솔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미국 경쟁 당국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주 쪽에서의 광고만 이렇게 광고 가격만 분석해서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다 허용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미 2000년대 초반에도 이거 결과적으로 이제 소위 시청자들이 듣는 광고의 시간이 늘어났다. 그래서 품질이 저하된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간과했다라는 지적이 다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치 막 엄청나게 새로운 거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다 예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로 프라이싱 같은 것도 북 포함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느냐? 뭔가 새로운 입법을 막 하기 위해서 달려들지 않느냐. 뭐 워렌 상원 의원처럼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고, 브랜다이스 진영이 무대 위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국 학계를 포함한 주류 그리고 실무 쪽에서 이거 한번 해보자 일단 하는 이유가 이미 현재 해왔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를 지금 발전시키기 직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지금 논의돼서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심지어는 브랜다이스 진영에 속하는, 뉴 브랜다이스 진영에 속하는 티무 교수님 같은 분들도 예를 들어서 attention SSNIP, ASSNIP 같은 도구를 얘기한 것처럼 계량적인 그런 이론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두고 보자. 이걸 한번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올해 내년 결판이 날 것이고 어떤 식으로 규제 당국이 주장을 하고 법원이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이냐에 뭐 향방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정통적인 미국 엔티트러스트 경쟁 당국의 입장에 더해서 최근에 제기되는 쟁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셔서 확실히 다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유럽의 태도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김용상 변호사님께 아무래도 실무가 입장에서 조금 전에 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런 새로운 쟁점들이 민사소송의 형태로 많이 제기되어서 거기에 대한 판례가 지금 기다려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유명한 사건 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건 이런 소송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플랫폼 규제에 관한 미국 실무계 동향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기회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패널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이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실무가 입장에서 사례 위주로 미국의 플랫폼 규제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2019년 7월 23일에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DOJ 엔티트러스트 디비전에서 언론 보도 자료를 내게 됩니다. 시장 주도적인 온라인 플랫폼들의 행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 자료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이 특정 기업에 대한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시장 주도적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조사다 했는데요. 당일날 언론 보도된 거를 보면 그 미국의 큰 빅테크 컴퍼니들이랑 바로 있지는 않는데 이름을 뭐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의 이그제큐티브들이 그 전주에 미국 하원의원의 법사위원회 히어링에 나와서 증언을 했다라는 말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마치 이제 DOJ에서 이 4개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확인이 어느 정도 되는 게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SEC에 낸 연례 보고서에 2019년 8월 31일에 미국 DOJ로부터 CID, Civil Investigative Demand를 받았다라고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그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서 DOJ가 수십 명씩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런 확인들이 되고 있고요. 또 DOJ에서 경제학자도 새로 영입을 하고 우리 당연히 신동준 박사님은 아직 서울에 계시지만 DOJ에서 경제학자도 새로 영입을 하고 또 시니어 리티게이터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돌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몇 주 전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서 미 법무부가 이번 달 말에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요. 여기에는 살짝 그 지금 미국 어토니 제너럴이 미 법무부 검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바로 워싱턴 포스트에서 또 워싱턴 DC에 있는 검사들에게 연락을 해서 한 30여 명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소송을 제기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을 상대로 DOJ가 제기할 소송 무엇인지 대충 짐작은 가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기됐던 소송들 미국 DOJ랑 FTC가 제기했던 소송 그리고 또 사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리티건트들이 프라이빗 리티건트들이 서로 제기했던 플랫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2018년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대법원 판결입니다. 5대4 판결이 나왔는데요. 사실 2010년도에 DOJ가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는 곧바로 합의를 해서 철회를 하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만 남아서 끝까지 대법원까지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여기서 쟁점이 됐던 사안이 뭐냐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가맹점들하고 맺었던 계약에 엔타이 스티어링이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말고 다른 카드를 사용하도록 스티어를 못하게 사람들한테 인커리지를 못하게 만드는 건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가맹점에 차지하는 비용이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타이 스티어링 프로비전이 higher merchant fee랑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게 반경쟁적이다 이렇게 됐고요. 1심 판결에서는 그 미국 정부가 승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승소한 이유가 뭐냐면 멀천하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하고의 관계만 놓고 보면 반경쟁적으로 보이거든요. 2심과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뒤집어지는데 그 이유가 시장 획정에서 큰 이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그 가맹점하고의 이 관계뿐 아니라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가맹점의 사이에 거래가 있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자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관계도 동시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two-sided 양면적인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이 시장을 통째로 봐야 된다라는 아주 groundbreaking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맹 사업자들이 높은 비용을 낸다 하더라도 그 베네핏이 어디로 가냐면 카드 사용자에게 흘러 들어가고 카드 사용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아서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플랫폼에도 이득이 되고 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또 그 가맹점에도 득이 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가맹점들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모두에게 혜택으로 온다. 이건 결국은 엔타이 컴피티티브한 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그 형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때는 DOJ가 섹션 1, 셜먼 액트 섹션 1의 클레임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케이스의 판결의 영향을 바로 받은 것이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말고 하나 더 넘어서 US Airways vs. Sabre Holdings라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US Airways가 그 여행사들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그런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의 아주 대표 주자인 세이버를 상대로 섹션 1, 섹션 2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세이버가 그 여행사들에게 비행기표를 판매할 때 US 에어웨이스가 어떤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기들을 통해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계약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또 그 여러 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심에서는 배심원이 150억이 넘는 15.6 밀리언인가 정도 되는 배상액을 US 에어웨이스에게 어워드를 했는데 2심에 가서 이게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시 배심원들이 원사이드 그러니까 이런 그 양면적이 있는 투사이드 트랜잭션 플랫폼에서 한쪽만 시장을 봤다. 그리고 뭐 또 얼터너티블리 투사이드일지라도 뭐 해가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 제2 순회항소 법원에서 그 배심원 판결을 무효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섹션 2 클레임도 제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 지방법원에서 디스미스를 시켰거든요. 모노폴라이제이션 관련된 거를. 그런데 세컨 서킷에서 그 섹션 2 클레임을 다시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재판하라 내려보내요. 또 이거 봐라 하고 그 모노폴라이제이션 관련된 클레임까지 이제 다시 재판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그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점상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제가 그 정부 소송에서 두 번째로 넣어놓은 슈어스크립트 케이스가 있습니다. FTC가. 아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는 DOJ가 섹션 1 클레임을 제기를 했고 딱 섹션 1만 했는데 졌거든요. 그런데 FTC는 이제는 섹션 2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노폴라이제이션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은 그 중요한 것은 two-sided transaction 플랫폼에서는 양쪽 시장을 다 봐야 된다. 근데 FTC가 여기에서는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양면이 있는 two-sided 그 transaction 플랫폼 맞고 그리고 네트워크 이펙트도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그런데 달걀이 먼저냐 자기 먼저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슈어스크립트가 그 자기가 하고 있는 라우팅과 엘리지빌리티 마켓이라는 그 두 시장에서 아주
독점적인 그런 우월적 위치에 있는데 독점화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점화를 하고 있다. 자기 서비스를 쓰고 있는 업체들에게 일정한 양 이상을 익스클루시브리 자기들하고 배제적으로 자기들하고 거래를 해야만 낮은 가격에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경쟁 업체들이 크리티컬 매스가 되는 그런 소비자들을 확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지금 불법적인 독점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했고, 그 슈얼스크립트가 제기한 모션 투 디스미스가 디스트릭트 코트 레벨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섹션 2 모노폴라이제이션, 위법적인 독점화를 도구로, 그리고 또 merger enforcement를 도구로 미국에서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아까 이제 컨슈머 웰페어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그런 것이 법원의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포트나이트와 에픽 게임스 얘기도 하고 싶고 한데 이거는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나 또 더 논의해야 될 거는요. 이거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꼭 언급을 해야 되는 거라 지금 과연 기존 경쟁법 체계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890년에 셔머법이 만들어졌지만 24년 후인 1914년에 클레이튼법, 그다음에 FTC 액트가 만들어졌듯이 부족한 거 아니냐. 지금 온라인 플랫폼들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Q&A를 통해서 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미국에서 소비자 후생을 기준으로 정립되었던 법원칙이 과연 얼마나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제 막 시작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침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국의 독점금지법 집행이 어떤 정치적 성향 내진 정권 변화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아왔고, 특히 금년에는 금년 말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두고 여러 가지 미국 의회도 그렇고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우리 신 박사님께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미국 독점금지법 진영에서 어떤 얘기가 정치권에서 오가고 있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선 미국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약간 더 쉽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트럼프의 이제 리퍼블리칸 파티에서는 올해 플랫폼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데모크래트 사이드에서는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리퍼블리칸은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뭐 한 슬라이드 하나 준비했는데 발표 자료 좀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데모크래틱 플랫폼 2020년도 일렉션에 대해서 엔타이트러스트에 관해서 쓴 문구입니다. 요 엔타이트러스트에 관해서는 요 문구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Democrats will direct regulators to consider potential effects of future mergers on the labor market, on low-income and marginalized communities, and on racial equity, as well as on consumer prices and market competition. 자, 여기 우리가 여태까지 보던 경쟁 정책은 마지막 두 개, consumer prices and market competition. 그러니까 컨슈머 프라이스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소비자 후생이죠. 그쪽에 이제 우리 쟁점을 뒀는데, 이 데모크래틱 쪽에서,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그 외에도 레이버 마켓,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나 아니면은 저인컴 이상하다. 로인컴이나 아니면 이런 커뮤니티에 관해서도, 그 다음에 이제 레이쇼 에퀴티,
이게 사실상 경쟁법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법을 하나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이슈들, 이게 소위 말하는 퍼블릭 인트러스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경쟁법에 대한 소비자 후생이나 이런 경쟁에 하나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이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이제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이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 미국의 Federal Reserve Bank, 그러니까 Central Bank에서도 거기에는 Public Interest Clause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기업 결합을 할 때에는 은행 기업들이 그 이런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갖다 기업 결합을 허락해 줌으로써 일어나는 그 반경쟁적인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로인컴 그 커뮤니티에 은행이 하나 닫음으로써 아니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걸 다 컨시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건 아닌데, 이런 퍼블릭 인트러스트 클래스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신 쪽에 그 FCC가 이제 통신을 이제 규제하는데, 미국에 이제 FCC라고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한국 정보통신, 옛날 정보통신이랑 비슷한 그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 데에서도 퍼블릭 인트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회사들을 갖다 기업가라 허락해 줄 때는 이게 경쟁적인 것만이 아니라 퍼블릭 인트러스트, 그러니까 커뮤니티나 이런 노동시장이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살펴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쇼 에퀴리라는 거는 이제 처음 들어간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뭐 퍼블릭 인트러스트도 들어간 적이 없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나중에 반영될 것인지 아니면 적용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만약에 데모크래시 되면은 조금 더 유로피언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리퍼블리칸들이 이기면은 뭐 지금 그대로 가야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느 분이 대통령으로 탄생될지는 몰라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대충 좋은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본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제 온고지신의 정신을 발휘해서 미국의 옛날 사례 내지는 소비자 후생의 관점 내지는 그에 더해서 이런 말씀하신 퍼블릭 인트러스트 이런 것을 반영해서 독점금지법 집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논의 내지는 소송을 통한 법원의 고려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에서 보면은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개해 드렸지만 이미 유로피언 커미션이 구글에 대해서 3차례 조사 시정 조치를 하고 약 한 달쯤 전에 독일 경쟁 당국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것이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났고요. 그 외에 아마존 등 여러 기업에 대해서 또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예시 봤던 것처럼 NCT 등의 새로운 규제 강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고요. 뭐 이런 유럽의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훨씬 적극적인 법 집행 동향에 대해서 미국 독점금지법 학계 그리고 실무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임 교수님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뭐 미국 학계는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그쪽은 그쪽, 우리는 우리를 한다,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전통적으로 미국 뭐 학계나 실무계에서 뭐 유럽의 논의를 참고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뭔가 그쪽의 동향은 뭐 주시는 하는데, 항상 그 약간의 접근은 이 뭐 자기의 마켓에 가장 적합하고, 또는 자신들이 가장 뭔가 이렇게 진보된 경제학적인 뭐 분석적인 법적인 이론과 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럽에서 어떤 걸 했다 해서 뭐 받아서 한다든지, 지금 유럽이 먼저 선행하고 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뭐 유럽 애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지만 우리 이제 셔먼법과 그 경쟁법에 따라서 이제 그 집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한 가지 아마 분명한 차이는 이럴 것 같습니다. 그 유럽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의 유럽의 경쟁법으로는 대처를 못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도구, 또는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새로운 법,
레귤레이션 이런 걸 이제 하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일단 아니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금 많은 시도들이 마치 그 가격도 품질을 반영한 가격이라고 다들 이해를 하듯이 그 뭔가 이제 그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는 경쟁법에 뭔가 목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다양한 고려 사항들을 경쟁법에 맞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도 처음에 접근할 때 그거를 그 뭔가 품질의 한 단면으로 분석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죠. 물론 그게 미국의 경쟁법 주류나 학계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설득력을 못 얻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시도들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그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브랜다이스 대법관의 시절, 특히 이제 스탠다드 오일 사건 때 시절에서의 뭐 미국 경쟁법에 뭔가 이 바운더리가 이렇게 넓고 거기에 다양한 퍼블릭 인트리스트,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이제 그 중소기업이나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의 그런 이익을 대변해 줬다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이제 뭐 시카고 혁명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경제에 대한 이해의 발전, 그런 뭐 시장의 발전에 따라서 조금 더 초점이 모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배제를 좀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순수론자 비슷하게 배제를 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제 브랜다이스 진영은 다시 그걸로 다시 확장하자는 건데, 저는 그럴까지는 않고 이 지금의 소위 이제 이게 좁혀진 바운더리와 그 옛날에 이제 미국의 그 초기에 경제법 바운더리에서의 중간 정도에서 어떻게 이거를 잘 뭔가 적절히 대응할 것이냐, 그게 과제고 그게 도전이고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자적으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뭐 저희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고 좀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미국 독점금지법 학계나 실무계에서는 경쟁법의 거의 유일한 목적이 경제적 효율성 내지 소비자 후생이다. 그래서 예전에 5, 60년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적극적인 광범위한 법 집행이 원래 경쟁법의 본래 목적에 어울리지 않아서 그것은 적어도 독점금지법의 관심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퍼블릭 인터레스트나 뭐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법 집행은 뭔가 잘못된 거다. 뭐 그런 관점에서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나 이런 쪽의 법 집행을 평가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 현재 상태가 그러면은 과연 미국의 그런 효율성에만 초점을 둔 그런 법 집행이 잘못됐다는 반성으로 좀 이어져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뭐 어떤 변화에 대한 필요가 과거의 것을 다시 한번 되살립니다. 과거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때 상황에 맞는 법 집행을 해왔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다. 뉴브랜드에서 그래서 주장하는 하여튼 과거에 대한 반성에 좀 어떤 초점을 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세대에 대한 변화에 초점을 둔 것인지,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뭔가 과거에 그러한 집행이 이롭지 않았다는 그 뭔가 반성은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뭔가 그 조금 너무 과하게 나갔다 정도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사실은 이제 시카고 혁명 이후에 포스트 시카고 학파가 이제 득세를 하면서 사실은 많이 돌아왔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돌아가자.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게 오히려 더 맞았던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확실한 거는 그 지금의 뭔가는 조금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다. 우리가 좀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인식은 좀 광범위하게 좀 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두 분 뭐 좀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예, 신 박사님. 그 아까 그 시카고 학파랑 이제 포스트 시카고 학파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시카고 학파 주장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마켓 컨센트레이션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이 정도까지 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 남아있는 플레이어 수가 너무 적다 보면은 이게 제대로 된 경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러한 논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이제 좀 더 생각해봐야 된다. 꼭 효율성만이 아니라 다른 컴페리티브 컨선들이 또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완화됐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브란드이스파처럼 이게 완전 돌아가냐? 저는 그거는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퍼블릭 인트러스트 이슈 같은 것도 경쟁 당국은 레귤레이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물론 레귤레이션 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말하는 레귤레이터는 꾸준히 그걸 갖다 감시하면서 뭔가 제재를 가하는 걸 레귤레이터라고 보고, 경쟁 당국은 그냥 그때에 따라서 그냥 그 미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미리 이제 미연 방지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레귤레이터 하는 그런 에이전시들은 퍼블릭 인트러스트나 우리가 왜 그걸 레귤레이터 해야 되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 그 경쟁 당국처럼 그 미연 방지하는 데에서는 퍼블릭 인트러스트라는 개념을 갖다 집어넣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이렇게 양면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유럽에서 이제 몇 번 가서 이제 발표도 해보고 그랬지만, 그쪽 생각이 미국 생각이랑은 좀 다르고, 첫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엔 좀 미국 거를 받아들이기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해 나가고 싶은 것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근래 들어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소비자성도 좋고 효율성도 좋지만 경쟁 사업자가 살아남아야 시장 경쟁이 가능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시장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그런 면에 대한 코멘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께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 나온 것이 뭔가 미국에서 여태까지 특히 이제 이 가파로 상징되는 빅테크 거대 플랫폼 기업의 어떤 경영 행태에 대해서 뭐 그들의 기업 결합이나 아니면은 어떤 단독 행위나 이런 데 대해서 지나치게 너그러웠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좀 비판이 나오고, 그러면서 뭐 미국 법무부나 FTS에서 뭐 일부 조사를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이런 데 대해서 미국 독점금융학계에서 내지는 실무계에서 이런 비판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법 집행을 어느 쪽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아까 소송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미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보도를 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특히 이제 주로 미국 위주의 빅테크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 다른 나라들에서는 조사도 굉장히 많고 과징금도 많았는데, 미국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는 객관적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DOJ랑 FTC가 뭐 소송을 제기를 해도 법원에 가서 또 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DOJ나 FTC보다도 법원에 더 그 조심스러운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 발표 자료 마지막 하단에 보면 그 미국의 뉴스미디어 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이 마켓이 이미 페일을 했다, 지금 시장에만 그대로 맡겨놨다가는 우리는 못 견딘다, 정부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해서 도와달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미국의 시장과 유럽의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장, 생각하는 시장은 굉장히 다른 느낌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그 96년도에 이제 코네티컷에 가서 굉장히 큰 전자제품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서 뭐 TV도 사고 다 샀는데 이게 1년도 못 가서 문을 닫고 없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데, 금방 얼마 안 돼서 서큐시티가 들어왔어요. 서큐시티가 또 미국 전역에 그 엄청나게 많은 체인을 가지고 있다가 또 문을 닫았는데, 그러니까 베스트바이가 또 그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스트바이가 흔들흔들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 스토어들은 다 이제 온라인 스토어로 옮겨가나 보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강하게 컴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내가 생각했던 그 시장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또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구글 검색 엔진에 얼터너티브 한 게 몇 개나 있을까 그랬더니, 주요
그 설치 엔진 12개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 있는 걸 다 모은 게 아니고 주요 설치 엔진이 12개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믿음이 미국은 확실히 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증명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자본주의가 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들이 있는데 미국은 이노베이션 주립은 혁신 위주의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잘못 규제하다가 혁신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false positive 이거 경쟁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서 딱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false positive면 그리고 그 혁신을 못하게 되면 그럼 미국 경제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그 자본주의 근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믿음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많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입장을 거기에 대입시켜 보면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미국과도 다르고 또 유럽과도 다른 상황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그런 정책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오디언스 중에 질문이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웨비나에서 뭐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언급할 생각은 없는데 질문은 뭐냐면 최근에 에픽게임스의 포트나이트 관련된 구글의 앱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독점 플랫폼 사업자의 가격 인상 이것이 우리 착취 남용의 한 종류로 규제할 필요성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어느 분께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김 변호사님. 예. 독점 플랫폼 사업자의 착취 남용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혐오법 섹션 2의 적용을 받습니다. 섹션 2의 경우는 우선 시장을 획정해야 하고요. 그 시장 안에서 반경제적 행동이 있었는지를 원고 측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이 첫 단계 입증이 이루어지면 2단계로 피고가 경쟁 제한적으로 보인 행동이 사실은 경쟁 촉진적인 측면이 더 컸음을 입증하며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다시 그 입증 책임이 원고 측으로 넘어가서 3단계로 원고는 훨씬 덜 경쟁 제한적인 방법으로 경쟁 촉진을 이룰 수 있었는데 피고 측에서 그렇지 않은 이유가 우월적 직위를 남용해서 피고 측을 착취 남용하였다라고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폴트나이트 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애플이나 구글을 독점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는 이슈가 있겠고요. 애플 스토어의 경우는 예를 들어 대안이 없다. 그러면 이제 독점 사업자로 보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구글 플레이의 경우는 안드로이드 기반 앱 시장이 조금 더 개방적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 사업자 이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고려할 점은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뿐 아니라 PC와 닌텐도 스위치로도 플레이할 수 있고 또 에픽게임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포트나이트를 안 해서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제가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고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약속했던 1시간이 다 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세 분의 간략한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럽 얘기를 하고 오늘 미국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조직했고 또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 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단계라서 역시 구체적인 코멘트를 부탁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러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뭐 코멘트라든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겠다 하는 조언이라든가 그런 것도 간략하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신 박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제가 이제 여태까지 한 30년 동안
경쟁 정책을 해왔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개념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기본이 뭐냐면 시장을 믿어라. 우리가 규제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시장보다 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마켓 페일리어, 시장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우리가 개입해야 된다는 그런 그 뭐랄까 개념, 생각 이런 게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고, 한국은 와 보니까 시장이라는 개념을 우리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이거 맡겨도 되나 하는 게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걸 시장이 좀 해결하게 시간을 두고 놔둬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정부가 빨리 개입해가지고 뭔가 규제를 하든지 법을 만들든지 입법 뭔가 이걸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 한국에서 그렇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많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입법할 때도 저는 이제 공정거래 쪽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입법하다 보면은 그때 그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 법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또 법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게 뭐지? We created a monster.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저는 이 시장이 아직도 뭐랄까 아직도 인펀시다. 아직도 지금 물론 이제 한 몇십 년 넘게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틀은 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더 성장하고 아직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데서 너무나 빨리 개입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를 하더라도 좀 더 장기적 장기적 이런 long time horizon을 갖고 규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험이 풍부하신 경제학자로서 아주 성숙한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임 교수님? 예, 짧게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을 혹시 조금 더 쓰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시청자들께도 죄송하다 말씀 미리 드립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사점 관련해서 금융 위기 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2008년에 7년에 그때 이제 정말 주류 경제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신뢰를 안 할 거다 이러면서 케인스위언들이 다시 득세할 거다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한때 경쟁법의 분야에서도 행동 경제학에 기초한 behavioral antitrust 얘기가 쫙 나왔다가 지금 종적을 감췄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필요한 시장 규제는 해야 되고 이제 스마트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 뉴 브랜다이스 진영이 왜 조연까지는 되는데 주연은 못 꿰차느냐. 현재의 소비자 후생 기준이나 이론을 대체할 만한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케인스위언들도 그랬고 포스트 금융위기, 그건 비헤이비어럴 안타이트러스트 학자들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비판은 좋고 누가 봐도 그래 문제가 있다 싶은데 여전히 대안은 좋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요. 물론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래서 뭔가 그냥 모호하게 뭔가 우려만 가지고 덤벼들었다가 말씀하시는 이제 두 분 말씀하셨던 뭔가 이게 시장 혁신을 저해하고 혹시 시장을 근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걱정이 좀 있는 거고요. 저는 5가지 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실 때 일단 우려가 뭔지를 분명히 규명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일단 그냥 무조건 뭔가 문제다 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려가 뭔지 특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려가 그러면 공정거래법이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우려인가를 일단은 검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존 규제로 할 수 있는 거는 기존 규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경험이 많이 축적돼 있고 선례도 있기 때문에 시장도 예측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네 번째, 경쟁법, 공정거래법을 적어도 하실 때는 여전히 실증을 위주로 정말 좀 이렇게 실증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은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도저히 안 돼서 우리가 뭔가 하이브리드 규제 또는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솔직히 밝히고 왜 하는지 뭘 하는지를 서로 숙고하고 숙의해서 하면 좋겠고요. 그냥 요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많은 규제 법안들이 갑자기 입법 예고되고 입법 예고 없는 게 갑자기 시행령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응은 그거는 정말 혁신을 저해하는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신 박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나라가 분명히 미국과 시장 상황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인식도 다른데요. 시장도 여지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정부 포함한 규제 당국과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우리는 자율적으로 잘 작동하기를 원하잖아요. 사실 그걸 못하니까 이제 규제하시겠다는 건데 시장에게도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시장도 정화하는데 도움이 그 능력을 배양해야 되고요. 그거는 달리 말하면 시장 참여자들도 거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뭔가 인식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아, 시장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겠구나. 규제 당국자들은 나를 무조건 구제해 주지 않겠구나. 내가 스스로 권리 실현, 내가 스스로 경쟁, 내가 스스로 혁신해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자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개입을 하시면요. 시장이 작동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장을 왜곡시키는 어떤 의미에서는 fully develop 못하게 저희가 발목을 잡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에게도 제발 여지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자로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김 변호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두 분과 의견이 달라야 할 말이 있는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냥 저는 간단하게 서머라이즈 하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법에 대한 이해는 반독점법, 경쟁법이라는 거는 자본주의의 해독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해악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 그 처방을 하는 건데요. 임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장통인데 미리 해독제 맞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한 해악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규제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미국 독점금지법의 전통, 소비자 후생, 경제적 효율성, 뭐 이러한 전통적인 사고와 기준이 최근 들어서 상당한 변화를 겪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다.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뭐 이런 정도의 현황 진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유럽과는 상당히 좀 다르고 우리에게 어떤 우리 경제 현실에 어떤 방향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ICR 센터에서 플랫폼 규제 동향에 대해서 유럽과 미국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기회가 또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얻은 지혜만으로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관련 규제 디자인하는데 상당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좋은 말씀해 주신 세 분 전문가, 박사님, 교수님,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처음 약속한 시간보다 약 10여 분 좀 늦었지만 지나치 실례가 안 되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예, 지켜보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